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폭풍저고. 정답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문제도 쉽게 맞추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2등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예시를 들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2등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입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는 오스트리아의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를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제목인 아마데우스는 신에게 사랑받는 이라는 뜻으로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아마데우스는 주변에 있는 뛰어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탄생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이름에서 보이듯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음악가인 살리에리의 전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인물의 삶을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대체로 역사적 사실을 따르지만 남은 기록이 불분명할수록 허구로 채우는 부분이 많은 양식이죠. 1756년 1월 27일에 태어나 1791년 12월 5일에 삶을 마감한 모차르트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여러가지 추문에 시달리던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아마데우스는 그 중에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만 선택해 사실처럼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실제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을 토대로 조형된 가공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일단 모차르트가 6살 때 오스트리아 빈에 초대되어 갔다가 요제프 2세의 동생 마리아 안토니아 공주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인물이 나중에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도 살리에리처럼 온갖 추문에 시달리다가 불운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다시 모차르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모차르트가 죽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영화는 살리에리의 음모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차르트가 가난에 허덕이다가 과로로 죽었다는 설로 기울지만 이건 당시의 유행처럼 떠돌던 수많은 추측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차르트는 가난했던 게 아니라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썼던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족들은 1979년에 사망한 모차르트가 그해 꽤 많은 돈을 벌었고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마도 전염병 같은 걸로 사망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소문은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제자인 이그나스 모셸레스는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던 노년의 살리에리를 직접 찾아가 속문의 진위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리에리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고요. 살리에리의 밑에서 배운 적이 있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랑했던 베토벤 역시 당시에 떠돌던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데우스의 원형은 영화 제작으로부터 무려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차르트의 사후 40여 년이 지난 1830년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모차르트의 죽음에 얽힌 소문을 바탕으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희곡을 씁니다. 이 희곡은 68년 뒤인 1898년 역시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의해 오페라로 다시 쓰이게 되고요. 영화가 바탕으로 삼은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는 1979년에 쓰였는데 바로 이 러시아의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살리에리가 직접적으로 모차르트를 죽이지 않고 5년 뒤에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 역시 피터 셰퍼의 아마데우스와 동일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한 끝에 직간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오명을 100년이 넘도록 뒤집어쓴 살리에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750년 8월 18일에 태어나 1825년 5월 7일 사망한 살리에리는 1788년 궁정악장의 자리에 올라 죽기 직전까지 지위를 유지했던 당대 최고의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요제프 하이든을 비롯한 저명한 작곡가들과 친분을 쌓는 한편 빛을 받지 못하는 후임들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는데 살리에리의 지도나 후원을 받았던 이들 중에는 앞에 언급한 베토벤 외에도 프란츠 슈베르트나 프란츠 리스트 같은 걸출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에리가 아닌 모차르트를 더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하는 이유는 물론 모차르트의 재능이 유달리 출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 베버는 모차르트가 죽은 후 남편이 끝내지 못한 레퀴엠 작업을 완성시키는 한편 미발표 곡들을 정리해 출판하고 공연도 기획했습니다. 콘스탄체의 두 번째 남편인 게오르그 니콜라우스 폰 리세는 덴마크 출신의 외교관으로 콘스탄체 못지않은 모차르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콘스탄체는 리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모차르트의 유산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리센 부부가 모차르트에 얼마나 열중했는지는 리센의 묘비에 적힌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부인의 남편.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돈을 사랑한 악처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영화판 아마데우스에서는 다소 어리숙하게 그려지지만 콘스탄체는 부유하고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콘스탄체를 포함한 4자매 모두가 음악, 특히 성악 쪽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곡들 중에는 콘스탄체나 콘스탄체의 자매들을 위해 쓴 것도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콘스탄체를 무척 사랑했다고 하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관계에 집중하는 희곡과 오페라,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마데우스의 러닝타임은 150분입니다. 나중에 심의 통과를 위해 삭제한 장면들을 붙여 180분으로 늘어나고요. 긴 영화지만 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허구에 기댄 내러티브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활용한 연출에 집중할 때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선율을 더하며 점차 음악이 완성되어가는 클라이맥스의 작곡 시퀀스는 영화 전체가 찍는 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경멸하던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는 음악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대와 교감하죠. 영화는 늙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하고 죽어가는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끝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부에게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 살리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Mediocrity is everywhere. I absolve you. 결국 이 영화는 2인자의 열등감이나 증오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이들을 보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에게 바보 같은 누명을 씌우기는 했어도 시대를 타지 않는 세련됨으로 무장한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인자 이야기를 하면서 홍진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홍진호는 은퇴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 안 하는 세상이라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알렸고, 홍진호처럼 그리고 살리에리처럼 빛나는 1등 뒤에 늘어선 모든 보통 사람들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 폭풍저그 폭풍저그